네, 오늘은 저희 대표님, 김대웅 대표님 없이 저 혼자 강의를 하게 돼서 살짝 좀 떨리기도 하고요. 제가 지금 긴장을 하면 좀 말이 많이 빨라지거든요. 최대한 좀 천천히 하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제 결산 관련해서 좀 이익 나는 기업들에 대한 강의다 보니까 오늘은 좀 초반부터 많이들 들어오셨네요. 오늘 하는 강의는 사실 저희 이제 직원들한테 지금 이제 결산 항상 준비하면서 이제 강의한 내용이거든요.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 내용들을 좀 대표님과 이제 담당자들하고 좀 공유를 하면 더 좋겠다. 그러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뭐 체크는 하지만 사실 회사의 모든 내부 사정을 다 아는 거는 아니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같이 공유를 한다면 혹시라도 좀 저희가 놓치는 부분을 대표님들이나 담당자님들 저희 또 문의를 해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원래는 일주일에 이제 한 번씩 강의를 하거나 좀 이제 사정 있는 그 주는 좀 건너뛰기도 했는데 이렇게 목요일, 금요일 이틀 연속 이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일단 30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강의는 좀 바로 시작을 할 거고요. 지금 한 분 한 분께 제가 다 인사를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지만 모두 환영하고 강의가 좀 오늘은 조금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좀 강의가 좀 길어질 수 있거든요. 좀 지루하시더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니까 끝까지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화면 잠깐 공유하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 기업이 이제 결산을 할 때, 왜냐면 최종 결산은 어차피 법인 사업자는 내년 3월이고, 개인 사업자는 내년 5월인데, 저희가 지금 11월 중에 이렇게 강의를 하는 이유는, 어차피 이거를, 어떤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선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기간이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어요. 올해 지나고 내년 이제 1월 10일 이전이면 사실 인건비나 뭐 세금 계산서랑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이제 정리가 될 거고, 또 특히 뭐 카드 사용이라던가 이제 비용 측면에서는 올해 12월까지 다 이루어져야지만 올해 결산에 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 한 10가지 정도를 가지고 그 이익 나는 회사들은 조금 비용을 어떻게 더 좀 활용을 해볼까? 그렇게 절세를 할 수 있을까? 한번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절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비용을 더 지출을 해서 소득을 낮춰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액 공제나 감면을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합법적으로 소득은 높지만 세금을 적게 내는 두 가지 구조가 있거든요. 오늘은 이제 세액 공제나 감면은 이제 시간상 오늘은 진행을 하지 못하고 비용 측면에서 조금 더 비용을 어떻게 활용하면 소득을 좀 낮출 수 있을지에 대해서만 좀 집중을 해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한 10가지 정도 되는데요. 뭐 내용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그런 내용들을 좀 디테일한 설명을 하시게 되면 좀 적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네, 그 수익 비용 대응 원칙이라고 하는 회계의 가장 기본 원칙을 확인을 하시게 되면 어제 같은 경우는 손실난 기업의 케이스였는데 오늘은 또 반대로 이익난 기업들도 이 수익 비용 대응을 잘 체크하다 보면 12월이나 11월에 세금에서 발급한 것 중에 매출을 내년으로 이연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어떤 건지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수익과 비용은 서로 대응을 해서 회계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매출과 관련된 비용을 대응해서 같은 회계 기간에 처리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은 대표님들은 세금에서 발급하고 돈이 들어오면 매출, 그다음에 세금에서 발급받고 돈이 나가거나 인건비 신고하면 비용 이렇게 해서 그 해에 발생이 되면 이게 다 현금주의를 기반으로 이게 이제 매출이나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회계에서는 그렇지는 않아요. 회계는 발생주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고 해서 그게 바로 또 매출과 연결되지도 않습니다. 네, 일치하진 않는 거죠. 대부분은 일치하지만 이게 어떤 케이스냐면 11월이나 12월쯤 가면요. 그 어떤 좀 계약금 같은 거를 선급으로 받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내년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계약금을 받으시고 그거에 대해서 세금계산 발급을 하는 경우. 아니면 프로젝트를 한 뭐 2, 3개월에 걸쳐서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이제 막 시작을 하는 도입 단계에서 일정 부분 세금 계산을 발급을 요청을 받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상대가 우리가 좀 매입이 부족해가지고 좀 혹시 어차피 거래를 할 건데 세금 계산 좀 땡겨서 미리 좀 발급을 해줄 수 있는지 요청이 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요.
어쨌든 간 그런저런 이유들로 세금 계산서는 발급을 했지만 이거에 대한 비용은 언제 발생되죠? 네, 이거는 내년에 발생이 되고요. 실제적으로 이거에 따른 용역의 제공이라던가 제품이나 상품을 납품을 내년에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그 귀속 시기가 2023년도가 아니라 2024년도로 됩니다. 그래서 세금 계산서는 발급했지만 매출은 2024년도 매출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거를 모르고 올해 다 매출을 잡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비용 없이 매출만 잡기 때문에 당연히 이익이 높아 보일 수 있겠죠. 또 내년에는 매출은 이미 전년도에 발급을 했고 비용은 다 2024년도에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비용이 과다하니까 이익이 줄어드는 회사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과 비용이 대응이 돼야 되는 이 부분을 잘 체크를 하게 되면 의외로 12월에 가서 세금계산서 발급분 중 내년으로 이월시키는 금액들이 저희가 경험상 생각보다 꽤 많거든요. 그렇게 이 부분을 좀 이해하시면 그 12월에 가가지고 한 번 더 체크하면서 그 소득을 좀 줄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매출을 이어시킨다는 건 저희 입장에서는 계정 과목을 선수금이라고 하는 부채로 잡는 게 될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수익이 감소하면서 이익이 감소하는 형태로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럼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그러면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12월에 상대가 원해서 끊어달라고 하는데 그냥 끊어주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그렇지는 않아요. 반드시 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만족해야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상황에 따라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이게 확인이 될 수도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대가를 전부 받은 후에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거. 요거는 전혀 문제 없고요.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하고 그다음에 7일 이내 대가가 들어온다. 요것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7일 이내에도 돈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거래 당사자 간에 계약서나 약정서에 의해서 대금을 청구하는 시기하고 지급 시기가 따로 이제 기재가 돼 있고 그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선발급을 한 세금계산서를 인정을 해줘요. 그러면 왜 이런 요건을 갖추고 세금계산을 발급을 해야 되느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저희가 이제 부가가치세에서는 뭐 예를 들면은 10억이 신고가 됐는데 우리가 이제 소득세 신고나 법인세 신고할 때는 뭐 예를 들면 9억만 신고를 하게 되면 1억을 덜 신고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걸 세무 조정이라는 걸 통해서 조정을 해서 저희가 신고를 해요. 선수금이라고. 근데 나중에 이제 세무서가 이렇게 그런 내용들을 보고 추후에 연락이 올 수가 있어요. 왜 과세 표준, 부가가치세 신고한 거랑, 그다음에 이제 법인세 신고할 때 과세 표준이 서로 다른가요? 그래서 저희가, 요거는 이제 선수였고, 실제로 이제 수익이나 매출이 확정되는 시기는 내년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약서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선발급 요건을 맞춰서 저희가 생계에서 발급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매출이 내년인 건 알겠는데 이 세 가지 요건 중에 하나가 충족이 안 되면 이거 선발급 세금계산서 요건에 해당되지 않게 되면 가공으로 이제 인시가 되고 이 세금계산 자체가 이제 상대가 매입세 공제받았다면 그거 다 이제 불공제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발급을 할 경우에는 이 세 가지 요건을 잘 체크하신 다음에 발급을 하셔도 매출은 내년으로 이어날 수 있으니까 올해 당장 세금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미회수 채권에 대한 대손금입니다. 이거 법 개정된 거 혹시 뭐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2020년도에 법이 개정돼가지고 우리가 매출 세금계산 발급을 하고 뭐 부가세 신고도 했고 그 당시 법인세나 소득세 신고도 했는데 이 돈을 못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 못 받은 이제 사업주 입장에서는 세금만 내고 이거 회수도 안 되고 되게 억울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회수를 못했으면 우리가 비용으로 인정해줄게. 그리고 또 부가세도 일부 환급을 해줄게라는 제도가 있기는 해요. 근데 그 제도가 생각보다 되게 까다로워가지고 굉장히 우리가 회수하려고 했던 노력이라던가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면 돈을 못 받아도 비용 처리가 안 됐던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2020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회수기일이 2년이 지났으면 그냥 대손금 인정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사실 좀 사업주들한테 이게 좀 좋은 게 사실 법이 개정이 된 거거든요. 요거는 일단 중소기업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상매출 채권 이건 뭐 잘 아실 거니까 외상매출 채권과 미수금도 해당이 됩니다. 이 미수금이라는 건 뭐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대여금 같은 것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사업과 관련된 대여가 되고요. 특수관계 이인과의 거래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수관계를 제외한 그 나머지 중에서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했고 2년 동안 그리고 2년이 지났다. 그러면 올해 바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거 외적으로도 개선은 되게 많은데 주로 우리가 쉽게 좀 적용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회수기일이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회수를 못했어요. 근데 받기도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요. 근데 이제 채권가액이 한 30만 원 이하. 그럼 이거 올해 바로 비용 처리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끔씩 이제 소송 걸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뭐 소송의 이유들은 있겠지만 어쨌든간 그런 민사 소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화해나 이제 권고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1억을 이제 소송을 걸어서 1억을 받으려고 했는데 서로 조정하고 해서 이제 5천만 원을 서로 합의를 보고 5천만 원만 받기로 됐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5천만 원만 1억 중에서 5천만 원만 받을 거니까 나머지 5천만 원 이제 못 받게 되는 게 확정이 된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미달하는, 그래서 결국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요것도 대손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대손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화해 권고 결정된 그거 저희한테 보내주시면요. 요거 비용 처리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음, 2년이 지나진 않았어, 채권이 아직. 뭐 이제 한 작년에 발생했는데 이 회사는 연락도 안 되고 받기도 어려울 것 같고 이거 계속 줄 것도 아닌 것 같아서 그냥 포기하고 이거 그냥 비용 처리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은 이제 대손금 요건에 해당이 안 돼서 안 돼요 이렇게 대답을 하실 수 있거든요, 담당자가.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비용 처리 가능해요. 단, 그 비용 처리할 때는 대손금이라는 항목으로 이제 비용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채권은 임의로 포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걸 접대비로 봐요. 그래서 접대비로 봐서 만약에 우리 회사가 접대비가 그렇게 크지 않은 회사인데 어차피 기본 한도가 3,600만 원이니까 뭐 내가 채권 한 1,000만 원 정도 그냥 임의로 포기했다고 해도 그 한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전액 다 비용 인정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번에 외상 때 한번 정리하시면서 이참에 좀 채권들 그냥 정리 한번 하자.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비용 처리 가능하고요. 혹시라도 나중에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대손 처리를 했는데 채권의 일부가 회수가 됐다. 그러면 그때는 다시 그 뭐지? 입금 살인이라고 해서 소득 안에 다시 포함시켜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이 2020년도에 개정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2017년에 채권이 발생이 됐는데 2년이 지나서 2019년에 이제 더 이상 못 받게 됐어. 그러면은 법이 개정되기 전에 채권이 이미 2년이 도래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런 경우 받을 수 있는지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 일단 대손금 쪽은 기간 불문하고 그냥 지금 현재 2023년도 기준으로 어쨌든 2년이 다 지난 채권이라고 하면 저희가 그 결산 조정, 즉 손익계산서에 대손금으로 표기를 하게 되면 다 비용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대손세 공제라고 해서 우리가 어쨌든 VAT를 별도로 어쨌든 간 냈을 거잖아요. 매출 신고할 때. 그러면 어떻게 보면 VAT도 억울하게 낸 거란 말이에요. 상대한테 돈도 못 받았는데. 자, 이런 경우에는 대손세 공제라고 해서 납부했던 부가세를 다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시기가 그 2년이 되는 그 시기가 법 개정되기 전에 도래했던 채권이라면 이거는 그냥 대손세 공제 바로 공제가 되진 않고요. 대손에 대한 증빙 자료가 있을 때만 공제가 가능하고 만약에 법 개정 이후에 도래한 날이 법 개정 이후인 2020년 이후에 대손이 확정이 됐던 채권들이 있다면 요거는 다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뭐 자료 같은 거 준비 안 하고 실제로 2년만 지났다는 것만 입증만 되면 부가세 공제 가능하다는 뜻이거든요. 다만 아무 데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2년이 되는 그때의 확정 기간에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기간이 좀 지났다면 그때로 소급을 해서 경정 청구를 통해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손 기한은 보통 10년까지이기 때문에 사실 시간은 충분히 있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강의 들으시고 놓친 게 있다면 또 담당자한테 문의하셔가지고 이 부분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빚붐에 대한 단기 비용 처리인데요. 혹시 이제 알고 계신 분들, 100만 원 이상이면 다 감가상각 자산 등록해가지고 감가상각비로 처리하지 않나요? 라는 질문들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전 실무진도 그렇고 대부분의 세무들이 100만 원 넘으면 다 무조건 감가상각 반영하거든요. 그래서 다 바로 비용 처리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100만 원 이상이라도
우리가 비용 처리를 했다면 그냥 즉시 상각한 걸로 봐서 비용 인정해줄게라고 하는 즉시 상각 의제라는 제도가 있어요. 여기 이제 제가 이제 품목을 나열한 건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은 100만 원이 넘어도 단기에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이 부분 놓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한번 보시면 뭐 예를 들면은 뭐 우리 뭐 공구 같은 거 많이 또 구매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제조업이라던가 여러 가지 기계 뭐 이쪽 이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공구 같은 것도 바로 이게 뭐 500만 원짜리라도 1000만 원짜리라도 비용 처리 가능한 거죠. 감가상각 등록 안 하고. 그다음에 뭐 회사 가구, 소파 같은 거 매입하시거나 그다음에 뭐 비품 매입하시거나 그다음에 뭐 시험 기기라던가 측정 기기 같은 거 매입하시는 경우 뭐 이게 뭐 한 200, 300 된다고 해도 이거 바로 비용 처리 가능하고요. 하다못해 인테리어 하시면서 간판 새롭게 하시면 이것도 바로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컴퓨터 같은 경우는 요즘 뭐 본체는 뭐 100만 원 이야기 좀 많이 있으니까 웬만한 건 다 비용 처리해드리지만 뭐 노트북 같은 경우 100만 원 넘는 것도 꽤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바로 그 당해 비용 처리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물이 있는 경우나 아니면 어쨌든가 뭐 공장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경우는 수시로 좀 계속 이렇게 수선 같은 게 발생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도 그 건물이 그 수선비가 6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것도 바로 비용 처리 가능해요. 그래서 건물과 관련해서 어떤 비용이 나갔으면 이제 자본적 지출이라고 해서 이제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시키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6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바로 그냥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3년 미만으로 계속 뭔가 수설을 해야 되는 기계 장비를 갖고 계신다던가 이런 경우들도 그런 거 다 비용 처리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요 두 가지는 이제 사실 저희 세무대리인이 바로 체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대표님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게 그 보통 이제 그 이제 기계 장비라던가 이제 생산 장비라던가 이런 것들 갖고 계시는데 저희는 이제 그 당시 취득할 때 다 이걸 감가상각 자산으로 등록을 해놨을 거거든요. 감가상각 자산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요거가 하나를 사게 되면 살 때 비용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향후에 여러 해에 걸쳐서 좀 나눠서 비용 처리를 하게 돼 있어요. 보통 이제 5년 정도로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그 5년 동안 나눠서 경비 처리를 하고 있는 와중에 어떤 생산 설비를 폐기를 하신 거죠. 근데 그 폐기한 걸 저희한테 전달을 안 주시면 저희는 그 자산이 계속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 나눠서 경비 처리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폐기가 됐을 때 전달을 해주시면 폐기한 해에 남아있는 자산가액을 다 한 번에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거는 어떻게 확인하냐면 저희 팀원들이 좀 싫어할 수 있긴 한데 감가상각 자산 그 리스트를 좀 보내달라고 하세요. 그 보시고 이거 없는 건데 이거 없는 건데 이런 거 표기해 주시면 남아있는 것들 다 정리해서 혹시라도 잔액이 좀 남아 있었다면 그 잔액 일괄 다 처리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게 크진 않지만 뭐 이렇게 정리해봤더니 한 뭐 2, 300, 3, 400 비용 처리된다. 그럼 이거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혹시라도 사업장을 이전을 했다. 그럼 이제 그 이전하기 전 사업장의 인테리어라든가 시설 장치를 그때 해가지고 그것도 저희가 감가상각을 하고 있었을 거거든요. 등록해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이사를 하는 그때에 뭐 인테리어 철거를 하든 안 하든 남아있는 시설은 더 이상 우리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일시에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셔가지고 혹시 좀 담당자가 놓쳤다면 우리 이번에 사업장 이전했는데 남아있던 인테리어 그 감가상각 있으면 다 비용 처리해 주세요라고 전달을 해주시면 더 좋겠죠. 그리고 요거는 좀 저희가 실무를 할 때 좀 놓치는 부분인데요. 그 업종의 특성상 고가의 소프트웨어를 이제 그 사용료를 매년 지불하시면서 쓰는 그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거래 금액이 굉장히 커요. 막 1000만 원 단위가 넘는 경우도 되게 많고 이러거든요. 근데 저희가 일단 그 프로그램을 잘 모르고 이게 라이센스 비용인지 뭔지를 잘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이거 소프트웨어 구매한 걸로 봐서 저희가 감가상각 등록을 하거든요. 근데 의외로 가보면 이게 감가상각 그 자산을 구매하신 게 아니라 1년 사용료 막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좀 저희가 놓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고가의 소프트웨어 사용을 하시고 사용료를 지불하고 계시다면 요거는 다 단기 비용 처리 대상이니까요. 혹시 놓쳤다면 저희한테 좀 전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현금 지출 또는 이제 증빙 없이 비용을 처리하는 경우들입니다. 네, 대표님들이 이제 케이스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너무 바빠가지고 챙겨야 되는데 못 챙겨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상대가 현금 거래하면 할인을 해주마. 그러니까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자.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의사결정을 하실 때 좀 주의를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단순히 할인이 무조건 유리한 것만은 아니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제 관리가 잘 안 되셔서 적격 증빙이 누락되고 있는 회사들인데요. 이 사실 저희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고객이죠. 이게 저희 웹페이지예요. 웹페이지상에 그 전표 관리 안에 진빙결 계정 현황 안에 확인사항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지금 돈은 들어왔는데 세금계산 발급을 안 한 건이 이만큼 있는 거고요. 돈은 나갔는데 세금계산 못 받은 건이 이만큼. 저는 이제 이 저희가 제공하고 이 서비스에 대해서 정말 좀 저는 자부심을 갖고 있고 이거에 대한 가치를 저는 정말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 고민을 되게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데이터를 가지려면 이 대표님이 직접 하실 게 아니라고 하면 결국 사람을 채용을 해야 되잖아요. 채용을 해서 뭐 엑셀이 됐든 ERP 프로그램이 됐든 뭔가를 구매해서 거기에 통장 내역들을 다 기재를 해서 외상 매출금과 외상 매입금을 확인하고 돈이 나갔는데 생겨서 안 들어온 것들을 체크하고 이런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지만 나올 수 있는 데이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을 채용한다고 보면 뭐 아무리 경비 못해도 한 200 이상 주셔야 될 거고 거기에 4대 보험, 그 다음에 퇴직금 감안하게 되면 최소 250에서 300 정도의 비용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야지만 볼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 업무 능력이 안 된다고 하면 그것조차도 관리 안 되는 회사들도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비록 저희가 당월은 아니지만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전달 통장을 입력을 해서 세금 계산서 못 받은 거, 발급해야 될 거, 근데 돈은 나갔는데 어떤 내용인지 확인이 안 돼서 증빙에 대한 부분들을 요청하거나 확인을 요청하는 이 모든 작업들이 그냥 서비스 안에서 제공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활용을 하시면 정말 비용도 많이 아끼실 수 있고 더 중요한 건 이거 다 지급하실 때 다 VAT 다 별도로 주고 지급하셨을 거잖아요. 눈에 보이죠? 딱 봐도. 165만 원이면 150에 VAT 15만 원 주셨겠구나. 이거 하나도 못 받은 것들이거든요. 이것만 제대로 받았다고 하면 부가세가 한 600만 원이 세이브가 될 거예요. 당연히 비용 처리도 당연히 이제 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 받게 되면 결산을 하면서 세무대리인이 정말 고민이 많이 돼요. 비용은 나갔는데 이걸 다 그냥 증빙 없이 처리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고 그다음에 상대가 또 문제가 생기면 상대는 매출을 나게 되니까 나중에 그 상대 사업장하고도 문제가 생기고 이걸 뒤늦게 내년 가서 발급받게 되면 올해 비용 부족한데 내년으로 이연시키기도 어렵고 이걸 뭘 어떻게 해도 다 대표님한테 손해밖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12월 말일 하고 세금 계산서는 내년 1월 10일까지거든요. 그 전까지 빨리 오늘 강의 보시고 이거 잘 모르셨던 분들은 바로 그냥 담당한 당시에 문의하셔서 이 페이지 들어가셔서 지금까지 못 받은 거 있는지 체크하셔서 적격 증빙부터 관리를 하시는 게 절세의 가장 기본입니다. 이게 되지 않고 사실 그 다음에 말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꼭 요거 꼭 수치하시고요. 이제 그 다음번에는 알겠어.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이 상대가 그 거래할 때 이 부분을 신고할 수 없대? 아니면 생계를 끊어줄 수 없대? 아니면 현금으로 조건으로 계약을 해서 생계에서 발급받을 수 없어.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적격 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경비 인정 안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경비로 인정 가능해요. 단 이게 사업용 경비로 입증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입증은 어차피 적격 증빙을 못 받았다고 보면 다른 방식으로 입증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적격 증빙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면 가산세 2%인데 뭐 당연히 가산세 2% 낼지라도 비용 처리해야죠. 비용 처리 안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개인 같은 경우 소득세 많이 나올 거고 법인 같은 경우는 소득세, 법인세뿐만 아니라 대표님 가지금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적격 증빙이 아니어도 이거를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그랬을 때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 자료들이 좀 있으면 되거든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 견적서라던가 거래 명세표라던가 뭐 인수 확인증 그다음에 이제 이체 내역인데 사실 이체 내역만 가지고는 사실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이체 내용을 할 때 이거와 관련해서 문자나 카톡 내용 같은 게 좀 같이 있으면 이거 굉장히 도움 많이 되거든요. 저희가 이제 세무조사 나갔을 때 이제 많이 발생되는 일이에요. 저희가 사실 대표님들이 이거 비용 쓴 거 맞는데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가지고 처리하지 않거든요. 당연히 이제 그 내용이 뭔지 확인한 다음에 이거 비용이 맞다고 하면 비용 처리해드려요.
근데 이제 세무조사가 나오면 당연히 증빙 없이 비용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게 사업용으로 썼는지 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져오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도 없다 그러면 아, 문자나 카톡이라도 있을 거 아니냐. 뭐 거래 뭐 통화한 내역이라도 있을 거 아니냐. 이런 내용들을 얘기해요. 그 얘기는 결국 어쨌든가 문자든 카톡이든 뭔가를 통해서 이게 실제로 그런 내용을 지출했다는 사실이 확인만 되면 경비로는 인정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게 전혀 갖춰지지 않고 아, 우리 현금 줬는데 이거 비용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인정되지 않겠죠. 그리고 이체해놓고서는 이거 비용이에요 하게 되면 누구한테 어떻게 이체했는지 어떤 명목인지 알 길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만약에 혹시라도 증빙 없이 뭔가를 거래해야 된다고 하면 문자나 카톡을 할 때 약간 요령을 말씀드리냐면 약간 그런 내용들을 포함을 해서 좀 문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누구님, 뭐 이제 이번에 거래했던 얼마에 대해서 뭐 그 계좌로 이체해드렸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아 이게 어떤 내용에 대한 대금으로 이체를 했는지를 문자나 카톡으로 좀 캡처를 해놓게 되면 나중에 증빙을 했을 때 경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인건비도 그런 경우 많아요. 이분들 인건비 신고 못한대요. 그 신용불량이라서 신고할 수 없대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인건비는 작지도 않단 말이에요. 뭐 상황에 따라서 월에 뭐 200만 원 이상 나가는 경우도 있을 건데 그런 경우도 그분하고 처음에 이제 출퇴근하기로 뭐 결정하고 이런 단계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럴 때 조금 문자로 잘 해보세요. 누구누구님 뭐 언제부터 출근 뭐 하시는데 뭐 합니다.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계속 뭐 급여 보낼 때는 뭐 이번 달 월급 어디 어디로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왜냐면 보통 계좌도 자기 계좌로 안 받고 다른 사람 명의로 받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사람한테 줬던 돈이 정말로 이제 우리가 사업용 관련해서 했던 거야라는 것들만 입증하시면 되니까 이런 것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금 할인. 요거 좀 잘 생각해 보시면 현금 할인하면 뭔가 되게 내가 좀 비용을 덜 지출하고 싸게 사는 거니까 이득이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소득세하고 법인세를 좀 같이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혹시라도 내가 VAT를 안 주고 샀기 때문에 VAT를 아꼈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VAT는 내가 상대한테 주면 세금으로 돌려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안 주면 돌려받을 게 없는 거고 주면 돌려받아요. 그래서 줬다 돌려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아끼려고 현금 거래를 하신다. 그러면 요거는 잘못되신 거고요. 이제 그게 아니라 어쨌든 간 할인을 좀 많이 해준다고 하니까 그래도 내가 조금 이득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거를 경비 처리하지 않는 조건으로 거래를 했다. 그러면 현금은 20% 할인됐지만 개인 같은 경우는 소득세 구간이 꽤 높단 말이에요. 내가 적어도 소득세 구간이 15% 이상이다. 그러면 일단 손해세요. 왜냐하면 그만큼 내가 비용 처리를 덜 했기 때문에 최소 소득세 15% 내실 거고요. 그 소득 처리 못한 것만큼 소득이 올라가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7%가 추가로 발생이 돼요. 그러면 15%에 7%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20% 이상 세금을 더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금 20% 할인받은 것보다 세금이 더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근데 보통은 좀 소득이 높다고 하면 뭐 24%, 35% 이상 훌쩍 넘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 이거 현금 20% 할인, 하다못해 현금 30% 할인을 해도 내가 소득 구간이 35% 구간이다. 그러면 당연히 건강보험료까지 하게 되면 손해이거든요. 그래서 할인하실 때는 내 소득세율이 어디인가를 잘 살펴보시고 그게 실익이 있는지를 꼭 반드시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법인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법인이 뭐 이제 이번에는 낮아져서 9에서 10%가 19%지만 법인의 사실 비용을 이거를 증빙 없이 나갔을 때는 당연히 또 가제금 문제 발생할 거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대표님이 개인자금 유출하셔서 그거 매입하셔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도 득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현금 거래하실 때 반드시 좀 체크하시고요. 가능하면 적격 증빙 거래를 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접대비입니다. 그 접대비 이제 상품권 구매들 많이 이제 연말 되니까 이제 궁금하시잖아요. 저는 이 상품권 같은 경우는 연말에 그냥 한꺼번에 구매하시기보다는 그 기중에 좀 이런 그 이슈가 있는 연도 그 달들이 있잖아요. 뭐 연초, 연말, 명절, 휴가차, 그다음에 뭐 창사 기념일, 뭐 창립 기념일 이런 것들 그런 좀 시기에 맞춰서 그 적절하게 상품권을 구매하는 거는 저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상품권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세무서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이 상품권을 구매를 해서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쓴 건지 아니면 정말 접대기로 쓴 건지 직원들한테 준 건지 알 길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품권을 구매를 했을 때는 어쨌든 좀 이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긴 하세요. 그래서 뭐 가능하면 상품권 관리 대장 내지는 그거가 좀 어렵다 그러면 지출결이라도 이제 상품권에 관련해서는 어디 어디 뭐 회사에 이번에 그 회사 무슨 행사에 상품권 뭐 300만 원 뭐 지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출결의 작성하는 건 어렵진 않잖아요. 뭐 그 지출 내역, 지출결이나 상품권 관리 대장의 내용이 실질인가에 대한 여부까지는 세무서가 과연 파악할 수 있는가는 좀 물음표이긴 해요. 근데 이거를 전혀 관리하지 않으시고 그냥 상품권이니까 다 접대비, 상품권이니까 뭐 다 인정될 거야 이러면 사실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먼저 기본적으로 그 깔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상품권을 구매하실 때 가끔 계좌로, 왜냐면 이제 현금이다 보니까 통장에서 계좌로 이체를 하신 다음에 상품권을 구매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여기에 보시면 그 상품권은 이거 철칙이 이건 어기시면 안 돼요. 무조건 사업용 신용카드 내지는 현금 영수증을 수출하셔야 돼요. 이거는 적격증빙이 없이 그 접대비가 예를 들면 이제 기본 3만 원이거든요. 접대비는 이제 기본 3만 원인데 3만 원을 초과했는데 적격증빙을 갖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송금불산, 즉 비용으로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접대비는 금액도 크고요. 일단 상품권 일단 금액도 클 거고 그래서 사업용 카드와 현금 영수증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냥 계좌 이체로만 해가지고 받으시는 거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주의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고객들한테 이제 접대비를 현금으로 출금을 해서 이제 지급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세무대리인이 정확하게 좀 답변을 드리기가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보통은 이제 현금 인출하셔가지고 그거를 이제 쓰니까 이거를 현금으로 준 분에 대해서 우리가 소득을 입증할 수 없다면 결국은 대표님들이 결국은 이 부분을 감수하기 위해서 가지급 처리하시고 급여나 뭐 배당이나 아니면 하다못해 다른 사람 이름으로 3.3% 신고를 해서 그 금액을 확보를 해서 이제 이걸 좀 해소를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일단 이 법에 따르면요. 그 접대비는 적격 증빙을 수취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한도가 초과된 부인에 대해서만 비용이 인정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한도가 초과됐을 때 그냥 법인세만 납부하고 끝날 수 있는 상황인 게 저는 가장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그 한도 초과나 어떤 부분들이 부인당하면서 이게 상여 처리됐을 때가 문제거든요. 상여라는 건 대표님한테 상여 처분이 돼서 대표님이 그동안 신고했던 소득 위에 그 부분이 더 더해지는 거고 대표님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가져간 돈도 아닌데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적격 증빙을 갖고 있지 못했다는 이유로 어쨌든 간 이게 처분이 되는 순간 굉장히 불이익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차라리 한도 초과에 대해서 법인세를 차라리 납부를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적격증을 갖춰야 되니까 결국은 상품권 구매를 조금 더 많이 할지라도 어쨌든 적격증빙을 갖췄고 그리고 한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서 우리가 세금을 납부를 했고 그렇게 되면 사실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법인세 그래봐야 10%, 많게는 20%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이 회사가 영구 인력 계약이라던가 그다음에 고용에 대한 세공제가 있는 상황이라면 7% 내지는 세금 없이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일 거거든요. 근데 접대비가 초과되는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왠지 그 초과되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법인세가 아깝다는 생각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하시는데 차라리 상품권은 어쨌든 현금화가 가능한 거잖아요. 뭐 누가 현금을 하든 현금화를 하든 중요한 건 우리가 그 누구한테 지불을 했는지에 대한 접대비 성격을 관리를 하고 지출 결의를 해놨고 실제로 그 상품권을 지급을 했고 그리고 법에 따라서 우리는 적법하게 초과된 부분에선 법인세를 납부했다면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 부분은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한도 초과된 법인세 납부가 이거를 가지급 처리했다가 매년 인정이자 붓고 해결하기 위해서 급여 사업 배당 처리하면서 세금 내는 거 사이에 과연 뭐가 더 합리적인가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상품권에 대해서는 차라리 이상한 형태로 그 접대비를 지불할 거라면 차라리 상품권 구매를 통해서 한도 초과를 인정을 하자. 근데 여기에 다만 불법 리베이트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접대비로도 보지 않아요. 이건 처음부터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전액 비용 인정이 안 되고요. 그리고 그 상대에 대한 귀속을 밝힐 수 없다면 이건 100% 대표님 상여 처분돼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가 리베이트고 어디까지 접대비인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조금 더 검토를 하고 추후에 다시 한번 좀 강의 계획이 있긴 해요. 근데 어쨌든가 리베이트 성격이 아니라 정말 접대비라면 저는 이 방법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요번에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경조사비요. 경조사비 같은 경우는 이제 리스트 잘 갖고 계시죠? 저희 얼마 전에 세무조사 나왔는데 리스트 제출했더니 이 거래 관계를 다 기재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거 무슨 관계인지. 그래가지고 거의 옆에다 다 기재해서 일단 인정받았거든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경조사 리스트 작성하실 거라면 그 옆에다가 여기는 누구 회사, 누구 이런 식으로 해서 거래 관계 다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청첩장이나 이런 것들 캡처나 사진 보관해서 제출하면 이거는 거의 다 인정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약간 좀 혹시라도 이게 아시다시피 경조사비도 20만 원을 기준으로 나눠지잖아요. 근데 이게 원칙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20만 원을 초과하면 20만 원까지 경비 인정받고 초과되는 부분이 부인되는 게 아니라 그 전체 금액이 사실은 비용 인정이 안 돼요. 여기도 송금, 불사 및 기타 사회 유출에 해당이 됩니다. 법인세 나오는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매 건 다 그렇게 하실 수는 없겠지만 경조사비 조금 한다고 하면 가능하면 조금 20만 원으로 쪼개가지고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원 경조사비는 한도 없으세요? 그래서 직원이 뭐 결혼을 했다, 아니면 좀 부친상을 당했다,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20만 원이라는 한도 없고, 그다음에 접대비도 아니기 때문에요. 이럴 때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이라고 법에는 돼 있는데, 뭐 일반적으로는 직원들 특수관계인이 아니라고 하면 직원들한테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급여 대상도 아니시기 때문에 그냥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됩니다. 네. 다음은 이거는 이제 원가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 이제 뭐 제품이나 상품을 취급하는 회사들이고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이제 기말 재고라는 개념이 없을 거니까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결산을 하다 보면 이익이 너무 많이 나면 기말 재고를 줄여서 그러면 이익을 좀 낮추는 것들을 하거든요. 근데 가끔씩 대표님들이 기말 재고를 낮추는데 왜 비용이 되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기말 재고를 올리면 이익이 증가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대표님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말 재고 조정은 사실은 이익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쉽게 누구나 어떤 세무대리인하고 일을 하시다 보면 가장 쉽게 기말재고 조정하죠라는 말들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요 부분 한번 좀 설명드리려고요. 그 재고는 기본적으로 비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상품을 매입하면 이 매입이 비용이 아니라 매입을 할 때는 자산입니다. 자산. 그래서 우리가 12월 31일에 신규 오픈한 사업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는 뭐 예를 들면 컵을 사다가 판매하는 회사인데 매출은 이제 내년부터 발생할 거고 이제 12월 30일에 컵을 뭐 예를 들면 5천만 원어치 샀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대표님은 현금주의에 따라서 내가 5천만 원의 비용을 썼으니까 5천만 원 올해 손실입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회계에서는 그렇지 않고요. 5천만 원을 샀으면 일단 이에 따른 매출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금 구매한 컵은 자산입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편에 상품 내는 원재료 이런 이름으로 자산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손실이 아닌 거죠. 그러면 이 자산이 언제 비용 처리가 되는가? 이거는 매출이 발생할 때 그 매출과 연동을 해서 그때 비용 처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년도 1월 달에 5천만 원어치 물건이 다 팔렸어요. 그래서 매출을 7천만 원을 일으켰어요. 그러면 7천만 원의 매출에 5천만 원의 비용 처리를 하게 되면 2천만 원의 이익이 남는 회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하나 팔 때마다 그에 따른 대응하는 원가를 다 계산할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재고가 비용이 될 수 있을까? 도대체 우리는 그러면 이 매출과 대응하는 비용을 어떻게 계산할까 할 때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뭐, 일단은 회사가 계속 기업이라고 가정을 하면 1월 1일 날 어쨌든가 창고에 아직 안 팔고 남아있는 재고가 10이 있어요. 그리고 1년 동안 쭉 매입을 90을 더 한 거죠. 그래서 기초에 있었던 10과 단기에 매입했던 90, 그래서 100이라는 자산이 있었는데 기말에 창고에 가서 얼마가 남았는지 체크를 해보니 기말 재고가 20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초 재고에 단기 매입을 더한 다음에 기말에 남아있는 20을 빼면 이 나머지가 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남아있는 기말 재고가 적을수록 비용 처리가 많이 되니까 이익이 줄어드는 거고요. 만약에 기말 재고가 가보니까 30이 있어요. 그러면 30을 기말 재고를 남겨뒀더니 매출 원가가 70이 되는 거죠. 비용 처리가 7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기말에 자산이 늘어나면 비용이 줄면서 이익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기말에 자산이 줄어들면 비용이 늘어나면서 이익이 줄어듭니다. 우리는 지금 이익이 잘 나는 회사라서 절세를 해야 된다고 보면 결국은 기말에 실제 재고가 얼마가 있는지 파악을 해서 기말의 재고를 파악을 해봤더니 한 1억 정도가 실질 창고에 있어요. 그러면 원칙은 1억을 두고 원가 처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비용이 처리가 되겠죠, 원가가. 근데 대표님 이제 이익이 너무 많이 나니까 이거 어떻게 좀 이런저런 비용을 다 했는데도 좀 소득이 너무 높아서 좀 더 줄이고 싶어요. 그러면 그때 남아있던 1억 중에서 조금 더 자산을 낮춰서 그러면 재고를 5천만 원만 남기고 5천만 원을 추가 비용 처리를 하게 되면 이익이 낮아지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조삼모사라서 지금 비용 처리하게 되면 그 다음에 또 비용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릴 때 회사가 계속적으로 재고를 매입을 하다 보니까 그 어느 정도는 사실은 좀 조정을 한다고 해도 당장에 큰 문제가 생기진 않습니다. 결국은 언젠가 폐업을 하는 그 시점에 재고를 다 이미 소진한 것처럼 장부상에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을 할 때는 원가는 거의 없고 매출만 발생하는 구조일 때 그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사업이 폐업을 하는 과정을 지켜보면 정상을 찍고 바로 폐업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결국 이제 이렇게 줄어드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미 회사의 이익이라던가 다양한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조정이 돼가면서 가고 있을 거라서 사실 폐업할 시점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원칙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필요하다고 하면 조금 실질보다 자산을 낮춰가지고 비용 처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아예 자산을 다 처리했는데도 소득이 높다. 그러면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더 선매입을 해서 먼저 비용 처리를 하는데 선매입도 아까 제가 초기 매출의 선매출하고 동일해요. 세금 계산서만 발급받으시면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가공 세금 계산서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선매입이니까 결국은 돈을 먼저 주거나 아니면 세금 계산서 발급하고 7일 이내 돈을 주거나 아니면은 계약서상에 세금계산 발급하고 대금 청구하고 지급하는 그 기간을 한 30일 내로 지급하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 셋 중에 하나를 준비를 한 다음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게 되면 상대적으로 조금 문제가 덜 생기겠죠. 그렇게 해서 기말 재고를 통해서도 이익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네. 어, 이제 끝나가는데요. 대표님하고 직원 상여하고 퇴직금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조금 이해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직원들한테 설명을 할 때 좀 어려워하기도 하고 좀 그런 요소긴 한데, 일단 대표님 급여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익이 잘 나는 기업일수록 대표님들이 이렇게 적정 급여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세요. 어느 정도 가져가야 적정할까요? 근데 세금을 제외하고 생각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적정 급여에 대한 개념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대표님 급여를 제외했을 때 실제 법인의 총 이익이 얼마인가? 예를 들면 대표님 급여를 차감하지 않았을 때
전체적으로 법인의 이익이 한 3억 정도 나는 회사다. 그러면 이 3억 중에서 대표님의 급여를 어느 정도로 가져갈 거, 이익의 한 몇 퍼센트 정도를 내 개인적인 소득으로 가져가고 나머지를 법인에 남겨서 또 다시 투자금으로서 활용할 것인가. 사실은 그게 먼저 대표자로서의 급여에 대한 개념이 좀 저는 정립이 돼야 되지 않을까. 어떤 세무 대리인 입장에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대표님 급여 같은 경우는 사실 임의로 가져가실 수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정관에 이 대표자 그 급여, 보수, 뭐 퇴직금, 상여에 대한 규정들이 있어야 되고요. 나중에 이제 그 세무조사가 나온다고 하면 그 소득이 그렇게 높지 않은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문제 삼지 않는데 좀 개인적으로 이제 근로소득이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상여라던가 이런 것들이 정관상 잘 갖춰져 있는지를 반드시 보거든요. 그랬을 때 이 정관이 없다고 하면 상황에 따라서는 상여라던가 이런 것들이 부인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또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임원 보수에 대한 부분은 좀 강의를 할 계획인데요. 오늘은 세금적인 측면에서만 좀 접근을 할게요. 왜냐하면 정관에 관한 부분들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자, 세금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법인의 이익이 그냥 대표님 급여를 제외하고 2억 정도인 회사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2억인 회사들은 법인 세율이 기본적으로 10%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이 2억 중에서 대표님이 급여를 얼마를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법인의 이익이 줄어들고, 즉 법인세가 줄어들고, 그것만큼 대표님이 근로소득으로 가져가셨으니까 그에 따른 근로소득세가 나오겠죠. 근데 이게 법인은 세금이 줄고 근로소득은 늘어나는 구조다 보니까 줄어드는 세금과 늘어나는 세금이 일치하는 구간이라면 세금적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효과일 거란 말이에요. 그 구간이 어디냐 살펴보니까 올해는 법인세율이 9%가 됐지만 우리가 이제 일단 10% 기준으로 볼게요. 했더니 8천만 원 정도를 했을 때가 그 대표님이 근로소득세로 납부하는 세금이 약 800 정도 돼서 평균 세율이 10% 정도 돼요. 연봉이 8천인데 세금이 800. 생각보다 높지 않으시죠? 네. 그러면 어차피 똑같이 10% 세금을 낼 거면 이거를 내가 급여를 안 가져가고 법인에서 10%를 내고 법인의 이념이 쌓인 다음에 나중에 이걸 또 가져갈 때 배당이라던가 다른 방식으로 이걸 가져가면서 세금을 내는 것과 지금 적절하게 소득을 배분해서 뭐 연봉 3천이면 세금 40만 원 나오거든요. 그럼 당장은 굉장히 세금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면 나머지 1억 7천에 대해서는 법인세 10%를 내고 계신 거잖아요. 오히려 평균 세율로 보게 되면 손해이신 거예요. 그래서 같은 소득이라면 내 앞으로 가져와서 내 앞으로 소득세를 내고 법인세를 그만큼 10%를 줄이는 게 합리적이겠죠. 근데 다만 이랬을 때 가장 큰 단점이 건강보험이에요. 왜냐면 이제 소득이 높아지면 건강보험이 나오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건강보험은 지금이 가장 절세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단일 세율은 절세라는 개념이 없어요. 즉, 구간이 있어서 누진 구조일 때는 어떻게 절세 전략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세금을 좀 할인도 받을 수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감면이나 공제를 통해서도 이거를 받을 수가 있는데 건강보험료는 100만 원을 가져가도 6점, 이제 뭐 7%, 그냥 7%로 가정할게요. 7%, 1억을 가져가도 7%예요. 그러니까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고 싶으면 소득을 덜 가져가시면 돼요. 근데 이제 영원히 소득을 안 가져갈 수 있는가? 언젠가는 나중에 근로소득을 조금씩 가져가든 배당으로 가져가시든 언젠가 다시 또 그 가져가실 거잖아요. 그러면 건강보험은 올해가 6.8이면 내년에는 더 오르겠죠? 10년 후에는 뭐 7%, 8%, 9%가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건강보험은 매년 조금씩 오른다고 보면 어차피 소득을 가져갈 수밖에 없고 모든 소득에는 건강보험이 붙는데 지금 건강보험이 아낀다고 남겨두시면 나는 다음번에는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피할 수 없다. 건강보험. 그 어떤 경우도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100만 원을 가져가도 건강보험은 피할 수 없다.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제외하고 저는 이걸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랬을 때 법인세 10%인 회사들은 최소 연봉 8천까지는 세금적으로 손해가 없으시다. 그러면 이제 법인세가 2억을 초과해서 뭐 3억, 4억 정도 이익 나는 회사라고 하면 그 윗구간에 대해서는 20% 법인세율을 적용받을 거고 올해는 19% 적용을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어차피 그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20%를 낼 건데, 이 부분을 차라리 내 앞으로 급여를 가져오게 되면, 내 앞으로 납부하는 평균 세율이 20%이면, 굳이 이거를 법인에 남겨두고 내 앞으로 소득을 안 가져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 살펴보니까, 연봉 한 1억 8천일 때, 월 평균 1,500 정도 월 급여가 1,500 정도 되시고요. 요거 계산하시게 되면 한 3,700 정도 세금 나오세요. 3,700 굉장히 큰 것 같지만 이거 안 내셔도 법인세 3,700 내시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그 세금을 낼 거라면 내 앞으로 가져와서 내 평균세율 한 20% 하시고 법인세 20% 줄어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다만 여기에서 이제 법인세 감면이 들어가거나 공제가 들어가거나 전혀 세금을 안 내는 분들에 대해서 나는 법인세 안 내는데 그럼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또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어, 표가 좀 복잡한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예를 들면 한 법인의 이익이 매년 1억 2천 정도가 항상 순수하게 이익이 나는 회사라고 그냥 제가 가정을 했어요. 근데 어떤 대표님은 그 1억 2천을 매년 다 그냥 근로소득으로 가져가고 잉여금을 하나도 남겨놓지 않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근로소득세가 아까워서 근로소득으로 6천만 가져가시고 잉여금을 매년 6천씩 남겨두는 회사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는 당장 근로소득세가 더 많이 늘어나고 법인세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근로소득을 더 많이 내니까 여기는 어떻게 보면 매년 세금을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10년을 해보면 여기는 세금을 6,200 내는 회사가 되고요. 여기는 아까워가지고 당장은 세금을 줄였어요. 그래서 근로소득세 굉장히 조금 내지만 오히려 법인세 잔뜩 할인받아가지고 지금 매년 보면 세금은 오히려 덜 내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근로소득 조금 가져가서 좋아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청산하려고 보니까 잉여금이 한 6억이 쌓여 있는 거죠. 10년 동안 쌓여 있으니까. 이거를 한꺼번에 청산하려고 보니까 세금이 1억 7천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10년 동안 6,200을 냈지만 여기는 한 번에 이렇게 처리를 하고 나니까 실제로 근로소득을 처리했을 때 절감된 게 한 8,900 정도가 더 절감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건 이제 극단적으로 만든 거긴 하지만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매년 발생되는 근로소득에 대한 적절한 활용이 사실은 잉여금 처분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걸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근로소득세는 그래도 매년 그 근로 기본 공제라는 걸 해주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과세 표준 그 구간이 루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막 35%, 38%만 생각하시는데 그 아래 6%, 15%, 24%로 세율을 낮춰주는 구간도 있어요. 그 구간을 매년 적절하게 할인하고 그다음에 근로소득에 대한 기본 공제들이 계속 들어가고 하다 보면 같은 소득이지만 여기는 매년 그거를 적절하게 배분해서 운영을 하시면 의외로 절세가 많이 되는데 여기는 그 구간 제대로 활용 하나도 못하고 낮게만 세금 내시다가 나중에 배당이나 이런 거 할 때는 공제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때는 그 누진 구간 그 8,800을 넘게 되는 순간부터 35, 38, 40, 42, 45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 모든 구간을 다 위의 구간으로 세금을 내니 당연히 세금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전략을 잘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오히려 적정한 소득을 가져가지 않으시면서 뭐 배우자 증여라던가 다른 방법으로 자꾸 잉여금을 어떻게 줄이시려고 하시는데 기본은 근로소득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남아있는 잉여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좀 그 다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속 잉여금을 쌓아뒀을 때 주식 가치가 계속 증가하는 문제, 청산할 때 과도하게 발생되는 배당소득세 문제, 뒤로 갈수록 건강보험 요율이 오를 거기 때문에 건강요율 인상 문제, 그 다음에 법인은 부자인데 내 앞으로 소득을 안 가져왔기 때문에 정작 내 앞으로 뭔가 자산을 취득할 때는 자금이 없어서 자산 취득을 하기 어려운 문제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신다면 저는 대표님 상여에 대한 부분들, 급여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지금보다는 인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원인데요. 혹시 이제 좀 소득이 잘 나서 연말에 직원들한테 상여 좀 계획하고 있는 회사 있다면 요거 한번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냐면 성과 공유 기업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해주는 건데요. 다만 이거의 전제 조건은 고용이 작년보다 줄지 않아요. 그래서 작년하고
유지가 됐거나 아니면 조금 더 늘어난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고용이 유지되고 있고 이번 연도에 12월 달에 성과급을 좀 줄 계획이 있는 회사라고 한다면 지급하는 그 성과급에 대해서 15% 세공제가 되거든요. 이거는 다른 세금하고 다 중복이 돼요. 그래서 고용증대세, 사회보험료세공제 이런 것과 다 중복으로도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거 받고도 또 추가로 받는 거라서 굉장히 유리해요. 그래서 15% 세공제 받을 수 있고요. 근로자들은 본인이 그렇게 받은 경영 성과급 그 상여에 대해서 50% 감면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근로자도 좋고 대표님도 좋은 그런 제도거든요. 근데 다만 원칙은 성과 지급 기준, 그때를 기준으로 3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우리 이제 성과급 지급할 거야라는 거를 약정을 해야 돼요. 근데 대표님들이 이거 사전 약정하면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이거 했다가 나중에 안 줄 수도 없고 막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급하시기로 결정됐을 때 우리 요거 하나만 좀 작성하자. 이렇게 하면 세금도 더 절세도 되고, 너희들도 감면 받는다고 하니까 하면서 이제 날짜를 조금 이제 수정하셔서 3개월 이전 날짜로 작성을 하시게 되면 뭐 특별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판단은 되지 않고, 이거 같은 경우는 세공제 받는다고 해서 이 자료를 제출하진 않아요. 뭐 항상 늘 그렇듯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런 게 적정한가를 판단할 때 그때 보지 지금 당장 제출하진 않는 거니까 요거는 좀 잘 유연하게 활용을 하시면 어차피 지급할 거 세액공제도 받고 직원들 감면도 받고 그래서 이렇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대상이 아닌 분들이 있어요. 이 경영 성과급. 그래서 임원이나 최대 주주 아니면은 이분들과 특수관계인 분들의 경영 성과급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고요. 혹시 직원 중에서 성과급을 포함한 총 연봉이 7천만 원을 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에 대한 경영 성과급도 대상은 아니니까요. 이 부분을 조금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퇴직연금입니다. 뭐 퇴직연금 불입 잘 하고 계시죠? 그래서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을 얘기할 건 아니고요. 저는 대표님들에 대한 퇴직연금 한번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서 요게 지금 퇴직연금 관련해서 정관상 이제 그 주주총회 위임을 해가지고 별도 규정에 대한 좀 샘플 같은 거거든요. 그 아시다시피 법이 개정돼서 2012년 이전에는 그 한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한도 없이 전체를 다 퇴직금으로 퇴직소득으로 가져가실 수 있었는데 이제 그 이후부터는 좀 계속 법이 바뀌어가지고 뭐 한도를 3배수로 뒀다가 지금은 이제 2배수로 줄었잖아요. 그래서 대표님들이 퇴직금은 이제 2배수밖에 못 가져가지 않나요? 라는 질문들을 하세요. 근데 요거 약간 좀 오해가 있어요. 이거는 퇴직금을 2배수밖에 못 가져간다는 뜻이 아니라 어, 퇴직금은 정관에서 한도를 두면 돼요. 그 회사가 정한 한도. 그래서 우리는 뭐 예를 들면 이제 10년 이상인 10년 미만인 대표자한테는 3배수, 10년 이상인 대표자들한테는 3.5배수의 퇴직금을 지급할 거야라는 이런 정관 규정이 있다면 이거대로 지급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관의 한도를 초과했을 때는 초과된 부분을 경비를 인정 못 받지만 그 정해진 한도 내에서 이 퇴직금을 가져가시는 거는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100% 인정이 됩니다. 근데 왜 2배수, 3배수 얘기가 나오냐? 이거는 비용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요. 그 이제 대표님이 퇴직을 하셔서 실제로 이제 퇴직소득을 가져갔는데 이 퇴직소득세가 세율이 되게 낮아요. 그래서 혜택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퇴직소득세로 절세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퇴직금에 대한 너무 혜택이 커. 우리 좀 한도를 정해놓자. 그래서 뭐 예전에는 3배수, 지금 2배수. 요거를 초과하는 부분은 근로소득세로 과세를 하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용을 인정해준다는 게 아니라 가져가긴 가져가는데 내 개인적인 퇴직소득세를 한도 안에서는 퇴직소득에 맞는 만큼 세금을 내고 그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부과를 해서 조금 더 세금을 많이 내게 하자. 이런 취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 한도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근로소득세 나오면 세금 엄청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도 기간을 잘 활용하시면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세금 많이 안 나오세요. 뭐 예를 들면 대표님이 퇴직을 하는데 1월부터 12월까지 풀근무를 하시고 풀로 급여를 받으신 다음에 딱 12월에 퇴직을 했는데 그 배수를 초과한 만큼의 퇴직금이 더 발생됐다면 기존 소득 위에 그 초과한 금액이 더해지면 당연히 세금이 누지니까 많이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대표님이 1월 달에 퇴사를 하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1월 달에 퇴사를 하시면 근로소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퇴사를 하실 거고, 그러면 그때 한도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세금이 나오지, 근로소득세가 나오지만, 아까 보셨듯이 초과한 금액이 만약에 8천, 1억이라고 해도 세율이 10%, 11%밖에 안 나와요. 근데 퇴직소득하고 그 차이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합산되지 않게끔 퇴직에 대한 시기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한도보다 하다못해 2억을 초과했다고 하더라도 물론 당연히 객관적으로 세금이 크지만 세율로 보면 22%밖에 안 되거든요. 보통 2억이라고 하면 이거 막 세율 38%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로소득세로 보기 때문에 똑같이 공제 다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세금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생각보다 세율이 높지 않아요. 그래서 퇴직금에 대한 한도를 저는 이제 세금적인 측면보다는 대표님들이 퇴직을 하신 이후에 어떤 노후 자금이라던가 사실 그 사업을 하시면서 내 앞으로 적정한 소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사업이 잘 될 때는 한없이 잘 될 것 같아서 재투자를 하지만 사실 이제 뭐 코로나 때도 그랬고 뭐 사실 전쟁도 그렇고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면서 잘 되던 사업이 한 번에 고꾸라지는 경우도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잘 될 거라는 가정하에 내 앞으로 적정한 소득을 갖고 있지 않다면 투자했던 금액들을 회수하지 못하고 내 소득으로 가져오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급여뿐만 아니라 퇴직금도 적정한 어떤 한도를 충분히 두시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나중에 퇴직할 때 한 번에 가져가지 마시고, DC형에 불입하세요. 그래서 경영 정기보험 같은 거에 속지 마시고, 물론 각각의 장점은 있겠지만, 비용으로 봤을 때는 DC형에 불입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요. 그다음에 DC형 불입은 일단 불입하는 과정에는 이런 정관상 규정보다 한도를 초과를 해서 불입을 해도 비용 인정됩니다. 그러면 언제 정산되느냐? 실제 퇴직할 때 지금까지 불입했던 금액이 이거보다 그 정관상 한도보다 초과를 하게 되면 그땐 초과했던 부분을 다시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문제가 있지만 제 경험상 좀 여유가 있을 때 불입 좀 많이 하시고 여유가 없는 해는 불입하지 않으시면서 좀 이렇게 들쭉날쭉 대표작권은 그렇게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유연하게 활용하시면 한도 초과 없이도 충분히 세금 많이 나올 때는 좀 현금의 여유가 있다면 잔뜩 좀 불입해서 세금 줄이고 좀 시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현금도 안 돌고 좀 이익도 많이 안 나는 해는 불입 안 하시고 이러면서 그 조정하시면 충분히 메리트 있는 절세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 꼭 참고하셔서 올해 만약에 대표자본에 대해서 퇴직연금 그렇게 가입 안 하셨다. 그러면 소급해가지고 누적된 거 퇴직금 중에 일부 충분히 불입하셔도 되니까요. 소급해가지고 불입하시면 100% 경비 인정됩니다. 네. 일단은 오늘 준비한 강의는 끝났고요. 요거는 저희 대표님이 좀 팁으로 이런 부분 조금 더 얘기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한 거라서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게, 그 내일 채용 공제 같은 경우에는 그 뭐지?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제 근로자들한테 좀 불입해주는 그 금액 같은 경우는 연구인력 개발비로 25%그 세금을 어쨌든가 좀 그 적용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좀 장기적으로 같이 갈 수 있는 좋은 근로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내일 채용 불입하시고 이제 그런 금액 조금 더 지급하시게 되면 비용 처리도 되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혹시라도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자산 중에서 이거는 법인한테 넘겨서 여기서도 쓸 수 있는 자산이 있다고 하면 적정하게 시가 측정하셔서 그거를 법인한테 자산을 넘기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혹시 있다면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